저는 제국국락부에서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렉처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남동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일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이 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을 해가지고 특히 이 주제를 가급적 인천의 역사와 민족운동 이런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과 인천해관의 탄생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강연은 아이 심포니에타라는 곳에서 클래식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굉장히 귀하신 분이죠. 참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아주 열심히 연구도 하시는 분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장소가 상당히 여러 곳으로 여기다 저기다 논란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분 덕에 그 논란이 없어졌습니다. 인천 본부사회관에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성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인천세관 화물검사과에 근무하는 김성수랍니다. 네, 제가 그 직장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역사나 세관사에 관심을 가진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2006년부터 해서 한 13년, 12년 이 정도 됐습니다만 깊이 이렇게 이것만 갖고 있고 일을 해야 되니까 잠깐 짬날 때마다 이걸 좀 했습니다. 개항은 곧 이제 세관의 역사를 합니다. 한국을 연다는 게 그냥 여는 게 아니라 통상을 위해서 연다는 그런 의미고 그러다 보니 통상을 열게 되면 또 세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세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세관이 꼭 필요하죠. 또는 뭐 부산이나 앞서 열렸던 그 원산이나 이후에 열리게 된다면 뭐 군산, 목포, 마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리면서 같이 세관이 만들어집니다. 인천개항 직전의 정세를 제가 잠깐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인천개항은 잘 아시다시피 1875년 일본이 이제 강화도를 무력 공격을 하고 그게 이제 조약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1870년 2월 조약 체결하고 20개월 전에 추가로 2개 항을 열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의 개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사실 큰 부담이 없었던 게 부산은 이미 일본에 대해서 제약적이긴 합니다만 외관이라는 걸 통해서 무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실 큰 부담은 없었는데 두 번째 이제 원산을 요구를 했고 원래 인천은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후보지에 들지 않았는데 일본이 이제 원산 이후에 이제 인천을 또 요구를 하게 되죠. 그 전에 일본은 한경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개항 후보지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그 중에 인천인데 사실 인천은 지금이야 세계적인 항이 됐습니다만 현재 사실 보더라도 한국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싹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송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언제든지 배가 큰 배가 오더라도 저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월미도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수심이 넘지 않으니까 배가 항상 붙을 수가 없게 돼 있었죠.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 수도 쪽에 이 외국인들, 이 사람들이 침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 손살이를 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이 나중에 굉장히 무력을 극복을 하면서 결국 그 관치를 시키는 게 인천 개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정부가 이제 무관세 이미 그 무관세가 세계 만국 공통의 법이 아니라는 걸 사실 조선이 깨닫기 시작했고 상관이가 지났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조약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걸 우리 의견대로 들어주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위시한 서양제국과 통상 조약이 임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미 조약을 개항하기 전에 이미 82년에 조약을 체결했고 영국하고도 조약을 체결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모블랑 82년 이후에 청나라가 상당히 내정을 깊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국군, 일본군, 서울에 이미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재물포 제약, 후속 조치,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천 상민술종 장정을 뭐 체결하는 뭐 그런 과정도 있고, 계약파 보수파 대립들도 격화되고, 한마디로 뭐 상당히 난국이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사실 보시면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82년을 조약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과 조선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치자는 아니지만 선교사들이나 통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서 관심을 사실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체를 시험으로 통상 요구를 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불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67년도 슈펠트가 제가 찾아보니까 검은 해군기지 설치 이런 내용이 사실 들어있더라고요. 71년에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한판 붙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겼다고 보여지는데 웬일인지 더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78년에 보니까 미국의 상원의 이제 서든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합의 교섭을 수교 교섭을 하자라는 그런 안을 제출하는데 이게 사실 구별이 됩니다. 2년 뒤에 슈펠트가 나가사키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위에 일본에 사실은 요청을 하죠. 조선하고 우리 통상을 조약을 맺고 싶은데 너희들이 좀 중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 있던 그 영사가 일본 영사가 이번에서 개입을 해서 도와주기를 합니다만 80년대 끝날 뒤에 슈펠트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조선 국법에 입이 됐다고 해서 동대구사 신동신이라는 사람이 거절을 하죠. 그 서신 접수도 거부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풀필하지 않고 있던 차에 그 청나라의 그 실권자 미군장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하고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회담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지 않은 82년 5월 22일 다음 주면 뭐 그날이 됩니다만 통상조약을 재물포 한 언덕에서 서명을 하고 그 1년 뒤에 서울에서 비준서를 왕에게 제출하면서 발효가 되게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80년 5월 달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노스찬 헤럴드라는 신문에 기사가 나온 걸 찾았습니다. 제가 잠깐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여기 보면 방문문수의 미국과 조선한 우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타이콘드로가라고 좀 유명한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슈펠트가 타고 왔던 거죠. 여기는 이제 배가 도착하자마자 이 미국 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미국하고 우리 전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주민들이 아주 기강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82년 4월 28일자 역시 같은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슈펠트가 이 펑션을 타고 지도를 떠나 조선으로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죠. 이미 이 내용을 이미 청나라에서도 이미 알고 이 신문 자체는 이 샹하이에서 이제 발행됐던 그런 영자제였습니다. 당시 이제 84년 이제 개항한 지 1년 지났을 때 여기 지금 일본 조개지 사진을 찍은 거죠.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미국인 그 우드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84년 2월달인가 아마 이 집을 또 방문해서 상륙을 하고 찍었던 걸로 같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제 찍은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여기 해안선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적인 그 모습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기도 뭐 조선 이미 개항된 이후 한 1년쯤 지났기 때문에 이미 조선인들은 다 다운로 옮겨가고 사실은 여기 언덕을 내려오자마자 뭐 얼마 안 됩니다. 20m쯤 될까요? 요 평지 정도는 한 연근밖에 사실 안 되는 거죠. 여기가 그 인천에서 최초의 호텔이라고 하는 대볼 호텔. 이미 이 당시에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일기에 이게 대볼 호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청나라 쪽하고 일본 조개지를 사이에 이제 길이 있고, 제가 이게 표시해놓은 이게 뭐냐면 요 조금 위쪽 같아요. 위쪽으로 조약을 체결한 곳이겠다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 월미도 쪽에다가 배를 댔기 때문에 월미도에서 이쪽을 내려다보면 아주 잘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나 이렇게 별로 없었을 거니까.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이 슈펠트 이야기에도 왜 이곳을 조약을 체결하는 서명하는 장소,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이미 조약이 저기서 체결했는데 제1의 장소가 있었고 제2 장소가 사실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화도진에도 뭐 뻔뻔한 건물이 있었는데 사실 멀리 하지 않습니까? 걸어서 한 20-30분이면 가는 곳이고, 거기다가 조약을 체결하면 오히려 모양이 좀 낫지 않았을까? 건물이 없어가지고 펜트를 치고 조약을 체결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면 제 상상으로는 당시 이제 미국하고서 조약을 체결하는 사실이라고 사실 분위기는 좋긴 하지만 이 조약 자체도 조선 적극적으로 사실 하고 싶어서 한 조약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청나라가 판을 깔았고 사실 우리는 거의 초안을 좀 만드는 데 개입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청나라 쪽에서 만든 청나라에서 대부분 다 만들고 우리 사실이 가서 좀 개입을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장소는 우리나라 와서 이제 서명을 하는 그 절차가 사실 나왔던 거죠. 그래서 혹시 자기들 말로는 국도들이 공격을 하지 않을까 좀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군인들도 다시 따라가긴 하는데 배에서 사격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여야 되니까 포를 그쪽으로 딱 겨누고 혹시 여차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포를 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조약 체결한 그 땅이죠. 이 건물 자체가 원래 미국의 상인국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헨리 쿠퍼라고. 지금 저기 인천 가족공원보이지가 그쪽으로 지금 가는 분이죠. 그분이 이 땅을 미국 원래는 영사관을 치는 땅으로 해서 조선 정부로 다시 받은 건데 미국 공사관에서 받은 건데 사실은 이쪽에다가 영상을 지으려고 했죠. 땅을 하얀을 받아놨다가 이쪽에 일단 미국 정부의 국무부의 허가가 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땅을 쿠퍼가 여기서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사관 서울에 있는 미국 공사관 자기 이제 계약을 해서 이쪽을 땅에다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임의 계약이 있긴 해요. 네 마음대로 이제 딴 데 팔 수 없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땅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임의 계약이었고 쿠퍼의 순수한 자금으로 자재를 갖다가 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여기 공사관을 짓는 공사관을 두는 것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퍼는 명예영사로 잠깐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봉급받은 걸 몇 번 봤는데 이따가 나중에 이제 사망하고 없어지면서 사실 미국의 관심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걸 나중에 제가 추적해 보니까 세관에서 쿠퍼가 살아있을 때 세관에서 이 땅을 우리가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세관장, 관사로 이것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이제 세관에서 계속 쓰고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당시 여기 지금 이제 공사를 하는 아마 돌 같은 것도 좀 일부 있고 여기가 세관 본관이 좀 보이고요. 영국 영사관이 보이고 상당히 그래도 여기 매립이 돼가지고 이미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조미스 통상조약은 사실 세관하고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고요. 뭐 의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서양하고 조약 체결한 거는 이게 처음으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미국하고 조약 체결한 게. 찾아보니까 조약문이 간단합니다. 아주 14개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놨고요. 원래 제목은 없는데 제가 제목을 붙여놨고 이게 빨갛게 표시해놓은 거 5조의 무역에 따른 관세 부과권에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본에 끌려다니던 그 무역의 불평등한 조약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고마운 그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문으로 된 걸 제가 밑에다 활자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을 방문하는 미국 상서, 상인 어떤 목적이냐면 purpose of traffic 그러면 통상 목적이거든요. 통상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하는 미국 상선과 상인들은 의무적으로죠.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관세를 모든 수출품,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권리는 조선 정부의 권리에 속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항을 일본에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선 정부에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자기들한테 이미 유리하게 된 이런 상황에 절대 교섭을 응할 리가 없죠. 그들이 이미 무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이미 뭐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 사실을 파견해도 뭐 거의 무시하거나 다른 어떤 부시를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냥 무위로 돌려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부에서는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세법이나 이런 거를 초안을 만들어서 계속 일본으로는 가져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82년 5월 20일 이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여기 이제 한문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이제 한문본으로 되면 미국 상선 전화 조선에 오는 거죠. 조선에 오는 그래서 이제 무역하러 오는 미국 상선 진구 출구 이는 수입 수출 화물을 이야기하고요. 반드시 납세해야 된다. 그 수세 세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세금을 받을 그런 권리는 마땅히 조선의 자주권이다라고 딱 한자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이제 개항되게 됐습니다. 근데 인천이 제가 개항되는 근거를 우리나라 사료를 찾기도 하고 전공한 분한테 지금 몇 번 묻게 됐는데 뭐 개항을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백성들한테도 물론이고 외국 정부한테도 이걸 사실 포고를 해야 되거든요. 개항됐다는. 지금도 사실 개항령을 대통령으로 해서 개항합니다. 근데 이게 그때는 없었어요. 조선 정부에서는 개항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일본에서는 82년 이때 양력을 썼으니까요. 10월 28일 날짜로 외무성 구시로 1886년 2월 그러니까 이게 강화도 조약이죠. 조선국가 세계단 수호조규 제5관 제5조의 취지에 따라 양국 인민이 통상을 위하여 조선국에서 여러 해 두개항구 중 경기도 인천이 개항되었으므로 83년 1월 이후에 이 항구에 도양하여 통상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노트사나 헤럴드 신문을 보게 되면 여기 인천이라고 하는 게 진센에서 일본인에게 진센으로 알려져 있다. 동경북이 나오고 썰강 입구에 있고 한강 원절에 있고 아직 이로자 되니까 월미도 동쪽으로 월미도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경기도 지방 그 다음에 코리아의 서쪽 항구에 위치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항구 인천항이 사실은 제물포가 인천항을 옛날 사인들하는 대표하는 이름이라서 봤을 봐도 됩니다. 이 항구는 일본이 통상을 위해서
83년 1월 1일자로 열렸다고 되어 있고요. 서양 국가를 위해서는 6월 1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일본인은 관세를 내는 거죠. 언제부터 내냐? 83년 11월 3일에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계약을 했으면 1월 1일에서 그때 해가지고 세금을 만들어서 그때 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세금을 거의 1년 동안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세금 기록을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세금을 이때 안 받고 11월 3일부터 세금을 받기로 시작했습니다. 네, 요거는 영국에서 발행했던 신문인데요. 런던의 차이나 텔레그래프라는 신문입니다. 83년 2월 23일인가로 되어 있네요. 코리아하고 되어 있는 이 섹션을 보면 인천항이 개항됐다. 일본인 통상으로 해서 개항됐는데 1월 1일이라고 딱 아주 짧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보도하고 일본도 보도하고 상하이 영자지에도 보도를 하고 그런데 조선에는 없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천 해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관을 당연히 세금 받은 해관을 열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윤치호가 아마 처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윤치호가 미국에서 이 비준서를 갖고 우리나라에 부임을 했을 때 푸트가요? 그 사람이 왔을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어를 했다고 했는데 영어도 한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너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관 시스템을 만들어도 외국에 들어오는 상품을 알아야 되는데 외국에 들어오는 또 선원들 인터뷰해야 되는데 뭐 상품도 모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우리나라 사람은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미 이 해관이라는 게 세관에서 조선에 때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 거는 이미 연구를 해서 기록을 해서 왕한테 보고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해관이라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하이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해관이라고 똑같이 부르거든요. 해관 시스템을 왜 청나라 거를 했는가? 미국을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청나라 노력이 사실 그게 다 깔려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미 우리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세 번까지 연결이 다 뒀던 것 같습니다. 리우장이. 그래서 이미 이 사람하고 가장 잘 아는 멜린돌프라는 사람 그 이후에 중국인으로서 미국 유학을 경험했던 사람을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또 이제 멜린돌프가 세관에 잠깐 근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말단으로 있었을 때 알던 그 다음에 세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20여 명 정도를 뿌려가지고 조선 세관을 이제 뿌리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82년 12월에 멜린돌프가 일행을 일부 데리고 입국을 하는 내용이 신문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분이 이제 일기를 썼는데 이 부인이 나중에 그걸 책을 냈죠. 거기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밑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멜린도르프가 지금 외교부 차관 자격으로 세관 직원들을 초빙할 때 썼던 서한문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썼냐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천 세관 초대 세관장으로 근무하게 되는 스티브링 한테 보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나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게 세관이 언제 멜린도르프에게 이제 고종이 열어라고 오더를 준 적이 언제였을까를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뭐 4월 말이나 5월 초나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월 24일자 왕명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공관은 귀하를 조선 해관의 세관장으로 임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하였고 당신의 급여는 홍콩테일, 여기 홍콩테일이고요. 250달러, 250개 이고 한국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이 급여일이 이제 게시가 되는 겁니다. 밑에 쭉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그 내용만 봤습니다. 여기에 한 1양이라고 한자로 써 있는데 뒤편이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98.2% 순은혜
36.68mm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장은 37.5mm 정도 따지죠. 네, 상당히 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보다 이 은이 그 당시도 조금 더 쳐준 그런 주제였습니다. 1867년. 이 정도로 퀄리티가 좋은 게 지금 있다. 그러면 이게 수치가서 한 1억 이상 납니다. 네. 요걸 얼마나 무르기도 했고 이렇게 좋은 상태로 나는 게 거의 드물죠. 네. 네, 노스찬의 헤럴드 신문에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 떠나던 상해를 떠나던 모습의 그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패치리라고 되어 있죠. 패치리가 이제 기선이었습니다. 기선 이름. 월요일 아침 8시 영국 조선정부에서 채용된 스트리플링 씨와 많은 외국인을 배우고 패치리오가 조선을 떠난다. 우리가 최대한 확인한 그들의 이름 승객 명단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건 제가 승객 명단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6월 15일자 신문인데 시간이 그다지 빠르죠. 이게 월요일 날에 6월 1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 12일 날 아침 8시에 이 배를 타고 일행이 떠난 거죠. 명단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제가 확인이 됐는데요. 스티븐슨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 세무사 세관장.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고요. 오리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입니다. 로젠바움이라는 사람, 지금은 또 로젠바움이라고, 이 사람은 역시 그 영국 사람이고요. 호프로드라는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메르셀 독일 사람이고요. 맥베스 영국 사람. 그다음 라다거라고 해서 이 사람은 그 독일 사람입니다. 해리슨 영국 사람. 노트 이 사람은 영국 사람. 베쿰스키 러시아 사람. 라하트 독일 사람. 슈미트 독일 사람. 독일 사람 되게 많죠. 이 사람이 온 사람이 관세청장이 독일 사람이라서 아마 많이 뽑지 않았나 싶고요. 빨간 표시를 하는 사람은 인천세관에 배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산세관으로 가고 원산해관 역시 원산해관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원산해관으로 처음에 가고 여기도 원산해관입니다. 라우트도 원산해관이고요. 이 사람 다 원산해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천하고 원산해관 사람 명단만 이렇게 적혀있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입고 간 사람 사바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83년 9월달인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아마 335호로 해서 조선해관을 넘어와서 상항 세 군데 세관을 다 열었을 때 대략 한 7, 8명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그만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만을 두고 청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본도 상당히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죠. 청나라에 와 있던 일본 영사가 외국인 도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국 정부에다가 영사 보고를 합니다. 당국 정부로부터 해관 직원으로 고용된 영국인 8명, 이 사람은 영국인으로 알았죠. 영국인 8명,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달인데요. 6월 16일 영국대 패치리 호에 탑승하여 지부, 지금 연태가 되겠습니다. 지부를 거쳐 도착했다. 이 관리들은 일시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도남으로 돌아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6일입니다. 여기 6월 16일 또 나옵니다. 이거 스티플링이 86년 관세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표를 냈는데 이때 자필로 쓴 내용이 86년 11월 20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기가 83년 6월 16일 날 자기가 취임한 이래라고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6월 16일 이 날짜를 인천해관에서는 지금도 기념해서 지금 세관 개천 기념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그죠? 외국인이 제물포에 발을 딱 내린 날이죠. 그러면 인천해관 첫 청사 부두는 어디였을까? 근데 인천 부사에 보면 그 나와 있는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게 사실 첫 청사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지도를 발견하니까 저도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지도가 미국 그 국회 도서관 쪽에 문본이 수정되어 있는데 천천히 보다 보니까 요 일부가 재물포라고 해가지고 일부에 이제 작게 만든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확대를 했습니다.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까만 표시, 여기 이걸 세관 위치라고 표시하고 있고, 여기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 정상 부분에다가 서양인 거태, 이 부분 옆에다가는 카리하토바, 일본말로 이렇게 주는데 임시 방파제, 임시 부두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인천에는 그 당시에는 부두가 거의 자연 상태로 그냥 사람이 걸어 다녔지 임시로 이렇게 인간이 만들었던 것은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영국이 여기 올 때 그럼 어디 섰는가? 여기 보면 영국 영사관 건축지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여기 표시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어디쯤 될까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중구청, 여기가 이제 영사관 건물 다 지어서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요거 짓기 전에 자기들이 있던 임시 영사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지도가 83년 말쯤 그려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동공원에 해당되는데 여기 묘지가 있고 82년 희생됐던 사람들 묻힌 부분. 그 다음 허리못도 그 분인 있습니다. 그 사람 죽은 그 사람 묘가 여기 하나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고, 여기 사도 표시하고 있고 을미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지금 그 인천 부산에 나오는 최초 세관 천사라고 위치는 여쯤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니까 사실 위치가 많이 다르죠. 단순하게 약도라고 보기는 좀 미심쩍은 이 지도 그린 사람이 전문가였습니다. 지도 그린 자기가 이 사람이 와서 그린 부분이고, 이 사람이 그린 정밀한 지도가 여러 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약도로 아닌 걸 봤습니다. 제대로 아마 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 위에 찍었던 사진이 없었을까? 그 사진을 좀 찾았는데 여기 이 사진이 이겁니다. 이쪽에서 뒷부분을 찍은 거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찍은 거죠. 보시면 부두 모습 보이고, 해관 언덕 위에 아까 서양인 거택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죠. 집이 두 채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건물이 보이고, 저는 이거를 태극기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이 좀 해상도가 좋았다면, 이게 10년 뒤에 1894년 영국에 소개된 그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본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태극기가 휘날리는 세관을 좀 봤으면 했는데 못 봤습니다만, 요거는 건물 모습이 명확히 나타나고 크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노스찬의 헤럴드라는 신문에 여기를 방문했던 사람이 이 내용에 썼던 그 기사에 굉장히 허름한 건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하진 않습니다만, 요 위치하고 아까 보시던 요거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여기서 배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여기 길 있지 않습니까? 길에 이렇게 세관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아주 딱이었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인천해관의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관세를 우리가 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받고 있고요. 톤세는 선박 1톤당 얼마인데, 이게 아마 해수부에서 지금은 그쪽으로 넘어간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항만 수축 관리, 해수부에서 할 일을 세관에서 했습니다. 선박 등록, 지금 교통부에서 할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비컨, 등대, 항로 표지 관련된 모든 것 세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를 다 했습니다. 지금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기상관측, 여기에 대한 기록 하루에 6번씩 기상관측에는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개항장 측량, 아까 저 러시아인 베콥스키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그린 지도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측량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이런 기록 지도를 그려서, 이런 지도는 그 일부가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과 항공학연구원 거기 문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경매, 계양장을 이제 측량도 했지만 땅을 이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경매를 하게 되는데, 이 경매를 세관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뭐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지금도 보면 토지세를 우리가 내듯이 토지세를 세관에서 징수를 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뭐 왕실 자금도
고종이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 중국 지금도 그 은행이 있어요. 홍콩 샹하이 은행이라고 지금 있는데 그 은행에 왕실 계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선편으로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또 세관에서 인천세관에서 했습니다. 정부 차관을 빌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걷는 관세 자금을 통해서 대신 내겠다. 그래서 대외 취급 이제 채무에 대한 보증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편사무, 이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84년 12월달 갑신전이 일어나서 우편사무는 접었다가 이게 통설입니다. 접었고 10년 뒤에 다시 재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 87년 5월달부터인가 세관에서 정식으로 상업 우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물포 도장이 딱 찍힌 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검역,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죠. 세관에서 세관 의사가 입항하는 선박에 올라서 환자 승객들을 다 면접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월미도에다 병원을 세웠는데 세관에서 그 피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월미도에 병원을 세워서 거기다 강제로 수용을 하고 이 사람이 나아서 나오거나 죽어서 나오거나 나왔으면 상륙할 수 있는 의사의 검진 받아서 나오는 거고 아니면 죽어서 나가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항로 또 무역조사 등등등 작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가 하는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인천세관의 역할 도식의 증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게 84년도 여기다 투명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지도에다가 이렇게 딱 겹치면 한번 해보시면 위성 지도에 맞춰보면 지금 그 당시 만들었던 가로가 거의 똑같아요. 그 당시에 만든 도시계획이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죠. 앞에 매립이 얼마만큼 됐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해관 우편 사무 봤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인천세관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이게 92년인가 90몇 년 됐죠. 아직 조선 정부에서 우편 사업을 재개하기 전에 이미 세관에서 했던 거죠. 봉투에 이게 도장이 봉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실체라 그러는데 이런 실체 우편이 해관 우편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남아 있다 그러면 적어도 봉투 한 장에 한 5천에서 1억 이상씩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희귀하죠. 또 이 한정적으로만 이거 취급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 가는 흔적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가장 좀 이른 시기에 한 84년쯤, 84년 말이나 그때쯤 되지 않을까. 빠르면 85년 초도 될 수도 있고요. 여기 84년 알렌이 제물포에 도착한 시기가 84년 9월인가 그랬죠? 도착했을 때 그 배에 같이 이 자재가 실려왔다는 게 일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사키에서 온 자재를 뜯어가지고 나무를 뜯어가지고 와서 옮긴 거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겨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4년 겨울이나 85년 초가니까 이거는 언제 넘어가냐면 84년 5월달에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이 땅이. 요거는 그 초가집으로 지붕이 보이는 세관 검사소가 되겠고요. 요거 본관이 됩니다. 일본 조개지 쪽이 약간 보이고요. 여기 시간이 지나서 여기 영국에서는 똑같죠. 그 다음에 세관 본관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관 마당에 매립이 이루어진 게 인천 매립 역사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세관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입니다. 인천해관 진구보단. 진구는 수입 화물에 된 그런 그 일종의 그 적화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물품명이 맥주라고 일본어로 비루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면세화물이라고 적혀 있고요. 일본 배 오와리마루라는 배에 나가사키에서 출항했다.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라고 되어 있죠. 아라사라고 그러면 그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아마 수입한 물품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도
공사관, 대상관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 이제 면책 처리하는 게 지금 각국 공통 사항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인천 부사에 실내는 최초 세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진이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건물만 해도 87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 진척된 걸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옆에서 2개가 보이고 창고는 2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그다지 조금 일찍 봤었는데 상당히 좀 뒤에 거겠다. 적어도 한 89년이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도 좀 일찍인 것 같아요. 상당히 아직도 임시 방파제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세관 건물은 없어서 보이긴 하는데, 본관 건물이고요. 여기 이제 검사소 남아있던 그 건물이고 청나라 조개지 약간 보입니다. 이게 1930년대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아편 환자 치료선과 진료선가 써있던 걸로 그렇게 인천부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1903, 4년 정도 뒤에 보이는 사진, 약간 보였던 사진이고요. 요거는 1907년쯤 됩니다. 요거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요거는 들어서 있는 사진은 요거 1907년쯤 찍은 본관이 측면이 보이고 2층짜리 목조 건물. 요거는 상당히 요걸로 그 당시에 무역 건물을 봤을 때 굉장히 좁았을 겁니다. 세관 건물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큰 건물을 짓기 전에 일단 급하게 임시로 지었던 건물로 보입니다. 임시청사라고 제가 했는데 밖에는 보면 이제 지객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지금도 보면 세관에 보면 용달업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화물 끝나면 이걸 수송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 좀 반듯한데 이거는 세관의 보세 창고가 되고요. 청나라 조개지 건물 중 일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세관 감식과 건물입니다. 지금 한참 건축 중이죠. 1907, 8년, 9년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관 관련 건물이고 이미 레일이 깔려 있고 여기 보면 기중기가 있습니다. 이 기중기가 이때 처음 설치된 겁니다. 그전에는 기중기가 없었고 전량 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고지고 메고 다녔죠. 건물들을. 완성이 됐습니다. 레일에는 이제 전기기관차가 다니고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목조 건물은 당시만 해도 가장 컸던 건물이고요. 여기 이제 그 영국 영사관 바로 그 밑에 이 건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1924년인가 5년인가 이때 건물을 뜯어서 축항이 완료된 이후 1918년 이후에 세관이 옮겨갑니다. 그게 이제 뜯어서 옮겨가는 게 그때 23년인가 올라갈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조금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1924, 5년인가만 된 것 같아요. 신문에는 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옮겨갔다고. 이걸 뜯어서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물을 짓죠. 여기 이제 바다에서 바라본 본관 모습, 아까 감식과라고 말씀드린 감식과 건물, 세관 초소 건물, 세관 창고 건물 다 보입니다. 요거는 아까 세관 감식과 건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제 해방 이후에 이 건물을 미군들이 징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인천 그 항에 본부 건물로 쓸 때 모습입니다. 칼라로 상당히 이르시긴 찍은 사진이죠. 인천 여기 보면 태평양에서 가장 좋은 포트라고 이렇게 좀 익살스럽게 좀 써봤습니다. 이거는 전쟁 나고 나서 이 건물이 살아있었죠. 그래서 이 건물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성공한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PSP라는 이걸 깔고 있는 그 모습 미군들이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존스턴 빌라라고 이 우측이 저 건물이 약간 허물어져서 한포사기 때문에 그때 허물어진 모습이 있고요. 이 건물이 언제 없어졌는가? 없어지죠. 이 위치입니다. 여기를 제가 미군 그 보도 사진을 찾았는데 1월 4일 날이 일사후퇴입니다. 이때 미군들이 이거를 적군의 손에 넣으면 안 된다 해서 소개 작전 다 불태우거나
갖고 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미군에 의해서 작전상 속각된 그런 건물이 되겠죠. 이걸 이제 항공사진에 찍는 거죠. 50년대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인천 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관님이 50년 한포 사격 때 9월달 한포 사격하고 나서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이미 다 불에 타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청사를 쓰려고 해도 변변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건물이 그 당시에 어떤 건물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 이야기는 이게 인쇄소 건물이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세관에서 이거를 증발을 해서 세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니까 1층을 이렇게 더 올리고요. 이 건물은 지금도 남아있죠. 제가 굉장히 좀 중간 드릴 말씀 많았는데 시간이 하는데 1시간이라서 50분밖에 없어서 좀 빨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천 세관이 인천 항이 목포구는 항구다라고 하지만 사실 인천은 목포도 사실 더 크고 이미 더 오래 역사가 오래됐고요. 지금 인천 항 개발 계획을 보면 지금 내양 시대 이미 막으로 보면 아암 쪽에다가 지금 신국제 터미널 지금 곧 오픈하게 할 겁니다만, 그렇죠? 그 다음에 송도 신항 쪽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확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컨테이너 물량 같은 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세관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천은 결국은 이 항이라는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아마 발전을 아마 거듭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세관이라는 게 인천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근대화의 창구였고, 나름대로 인천항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주역이지 않았을까. 인천은 어쩌면 인천은 어쩌면 인천 어떤 세관에 좀 빛을 지고 있지 않나, 사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말씀 답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 두세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요. 몇 사람 좀 우리탕이라는 사람과 함께 좀 네네네. 사실 조선정부에서도 외국인한테 세관 행정을 다 사실 맡겨놓고 있지만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영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다국적인데 공식 언어는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대부분 세관에서는 영어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에 대한 영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 만든 게 아마 유경공원, 동문학이었군요. 동문학이라는 걸 만들죠. 사실 동문학은 중국의 동문관이라는 세관에서 만든 그거의 카페입니다. 거기를 출신해서 우리가 똑같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기 입학생들이면 유명한 남궁옥 선생이라든가, 그분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천에 누가 왔냐면 그분은 서울 관세청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홍우관이라는 분이 옵니다. 같은 동기고요. 그분이 1등, 이분이 2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학인이라든가 그런 분. 나는 이학인이라는 분이 이쪽 따라 근무를 하게 되죠. 인천도 근무를 하게 되지만, 그 중간중간에 또 누가 있냐면 강화석, 강준, 부자 세관 직원 중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분들도 특히 강준 같은 분은 인천 이분은 개화가 된 분이기 때문에 조선이 왜 이렇게 지금 허약하고 이게 참 잘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 상대로 야학에도 이분이 참여를 해요. 여러 기부도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관 직원들이 꽤 많은데 제가 그 책에다가 이번 찾은 부분은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긴 메이지무라라고 해갖고 상당히 고생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30년 대학을 먼저 했잖아요. 1852년에 왔습니다. 54년인가 계약 1852년에 왔더라고요. 맞아요. 1년 뒤에 계약. 일본에 메이지무하고 10년 뒤에 들어왔는데 일본 애들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일본 공무원이 쓴 자료가 계약 믿는 자
일본에 일본 좋았거든요. 아. 이제 우리 번역했는데 21세기 강화문으로.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기록이 없을까? 일본에는 남아 있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찾으면서 네. 제가 10몇 년 동안 사실은 공부를 한 게 뭐 좀 알아야 이렇게 책을 쓰고 뭘 강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자료가 일본에 고소가 많이 있어요. 예. 역사 우리 그 나쁜 거 좋은 거.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인재서 뭐 예. 2000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바빴던 것 같고요. 제가 기록을 일부를 찾은 게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희귀본인가 거기 소장하고 있는 그쪽에서 한 24권인가를 찾았어요. 그걸 제가 한 3, 4일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전 페이지를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한 97권 정도 문서가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그걸 성원해 주셔서 찾아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갖고 들을 수가 있는가 이걸 지금 중국 쪽하고 지금 컨택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잘 되면 대략 한 2만 페이지 정도 어마어마한 분량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와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학기에다가 좀 주어서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마지막 남은 어떤 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이제 관세를 매길 수 있고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트럼프가 뭐 자동차가 이렇게 품목별로 그러니까 세금의 프레티지가 다른데 지금은 그때도 어떤 품목에는 뭐 세금을 많이 거뒀거나 어떤 뭐 그런 식의 어떤 품목별 특별히 그런 게 있는지 네, 관세 율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적으로 관세율이 우리 실료 관세율이라고 일단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4%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과거에는 5%, 8%, 15%, 25% 하여튼 꽤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6단계인가 이렇게 차등을 뒀고요. 수출은 지금은 세금을 받지 않죠. 어느 나라도 거의 수출에 대해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나라만 나는 물품이다. 그러면 세금을 물릴 수가 있죠. 근데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난다면 이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진 않죠. 당신은 수출세도 세금 매기고 수입세 세금 매기는 당연한 겁니다. 다 매겨졌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6단계로 세금을 차등으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는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공업이라는 게 뭐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뭐 농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사금이 우리나라 금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원산 쪽은 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뼈, 그 다음에 일본어는 쌀, 대두, 그 다음에 뭐 건어물,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입할 때는 그 당시 뭐 옥양목 이런 거 있잖아요. 서양의 그런 명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석유,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의 어떤 그런 거죠. 아주까리 기름으로 불을 켜다가 석유 불을 켜니까 대낮인 줄 알았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렇게 놀랐다는 기록.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게 홍삼입니다. 홍삼, 레드 진생 딱 돼 있는데 홍삼은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중국에서 지금 한류라고 난리인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이 홍삼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이거를 더 많이 가려고. 근데 정부에서 홍삼은 통제를 했고요. 정부 허가 없이 마음대로 갖고는 무조건 압류를 했습니다. 밀수 중에 신고 중에 가장 많은 기록들이 남은 게 홍삼입니다. 거기 보면 뭐 홍삼 때문에 기록들에 보면 저 청나라 군함에 탄 군인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밀수를 하다가 세관 직원한테 막히니까 집단 폭행을 해가지고 세관에 와서 아주 행패를 부리고 뭐 했던 그런 기록들도 사실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있던 분명히 홍삼이었습니다. 가장 비쌌습니다. 그게 한 30%가 25%가 아니면 세금 부지불을 하고 있습니다.